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가 경고했다. 집을 팔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부터 살려야겠어요. 수술실 앞에서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호가 수술실로 들어가며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남 해안가 작은 어촌 마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박태수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 58빈 태수는 은퇴 후 아내를 여인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수산물 좌판에서 홀로 생선을 팔며 하루하루를 있죠.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새벽, 태수는 낡은 트럭을 몰고 폭우로 향합니다. 어젯밤 들어온 어선들이 가져다 놓은 생선들을 골라 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갈치, 고등어, 전어까지 하나하나 신선도를 확인하며 좌판에 늘어놓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지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생선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가 아파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태수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좌판에서 생선을 파는 김순례 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태수와 함께 수십 년을 이 자리를 지켜온 동료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습니다. 네, 할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다시 각자 일에 집중합니다. 태수는 갈치를 손질하면서 자꾸만 속이 쓰라린 것을 느낍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을 차리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태수의 좌판 앞에 모여듭니다. 태수 씨, 오늘 갈치가 싱싱하네요. 네, 어젯밤에 잡은 거니까 신선할 수밖에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좀 누렇게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의 관심 어린 말에도 태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의 흰자위도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고 손톱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별일 아니에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태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들 진호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일과 야간 대리운전을 하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 30살 아들 말입니다. 진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여러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자 태수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속이 메스꺼워져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태수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괜히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진호놈도 바쁘게 살 텐데. 태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늙은 아버지가 자꾸 연락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어갈 무렵 하루 장사를 정리하며 태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생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팔렸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놈들 팔리지도 않네. 남은 생선들을 보며 중얼거리지만 정작 태수를 괴롭히는 것은 생선이 안 팔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소변 색깔도 예전보다 진해져 있었고 가끔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아픈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아내 유영이 있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에 도착한 태수는 가장 먼저 거실 한편에 마련된 아내의 재단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 유영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호놈 걱정이 태산이야.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태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몸의 이상 신호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애한테 짐 될 순 없지. 내가 버티다 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는 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태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밥과 김치로 식사를 해결하려 했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조차도 쓴맛이 나서 마시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본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도 부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며칠 더 지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가야 할 정도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었지만 태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지만 태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아보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들 진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서울에서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태수는 꿈속에서도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진호는 아버지의 부름에 돌아보지 않은 채 멀어져만 갔습니다. 꿈속에서 태수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돌아봐라. 하지만 진호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태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깬 태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좌판을 나가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럴까? 태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얼굴이 더 누래졌습니다. 눈의 흰자위도 완전히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죠. 이제는 스스로도 무언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혹시 큰 병이라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태수는 어렵게 좌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정리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순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니야. 이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들도 태수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태수는 계속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태수는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진호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호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길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진호 씨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진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밤 11시경 대형 트럭과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수술이 시급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쳤나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안 돼. 진호야. 아버지가 갈게. 태수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잊은 채 급히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밤차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첫 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수는 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를,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태수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들에게 더 잘해줄 것을, 자주 안부를 물어볼 것을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차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고 몇 번이나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태수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박진호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태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과 복부 장기 손상 그리고 골반뼈 골절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위의 수술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수술비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납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응급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 그리고 후속 치료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좌판에서 생선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응급수술은 진행하겠지만 중환자실 치료와 후속 수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사가 나간 후 태수는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기차표 사고 남은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그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태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번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많이 걱정이 되시죠? 태수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병원과 연계된 의료복지 상담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환자 가족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이요? 혹시 장기기증 등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기기증이요? 그게 뭔가요? 뇌사나 사망 시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기증하겠다고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태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네, 완전히 합법적인 정부 제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등록만으로도 상당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 같은 경우라면 2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등록하면 정말 죽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버님.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등록자 중에 실제로 기증하게 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드님과 같은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몸이 무슨 소용이야. 태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남자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드님 걱정 마세요. 이제 수술비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남자가 떠난 후 태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널 꼭 살려낼게. 꼭 살려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한 대로 김민수라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신청하신 의료비 지원이 승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나와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수는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심했고 속도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오후에 김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태수를 병원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지원금 2천만 원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증자 건강검사라고 해서 혈액검사, CT 촬영, 그리고 간기능 검사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검사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받으면 되나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검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태수는 김민수를 따라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혈액을 뽑고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의료진들은 태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세요? 아니요, 거의 안 마십니다. 간염 앓은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 몸에 이상은 없으세요? 얼굴이 좀 노래 보이는데.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일 없어요. 검사가 끝난 후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들을 살릴 수 있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드님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마른 오징어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지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아들 걱정에 자신의 몸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검사 결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강경화 의심 소견이 있어요.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경화라고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아픈 몸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증자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버님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드님도 기증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사고 나기 전부터 정기 검진을 받고 계셨더군요. 그때 검사 결과를 보니 아드님의 간이 아버님과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합성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드님의 간 일부를 아버님께 이식할 수 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지금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가능합니다. 간이식은 생체이식이 가능해서 기증자가 살아있어도 됩니다. 김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드님이 사고 나기 전부터 아버님의 간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병원 기록을 보니 아드님이 몇 달 전부터 간이식에 대해 상담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내 병을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미리 검사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네요. 아드님이 아버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김민수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연락을 잘하지 않았는지, 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서로를 위해 기증 등록을 한 경우라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수술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버님의 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만 살아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드님이 의식을 회복하면 곧 이식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정작 아들이 자신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며칠이 더 지난 후 기적같이 진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태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진호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 간이식, 빨리 해야 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자신의 걱정은 하지 않고 아버지 걱정을 하는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진호가 의식을 회복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서 지내며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진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간이 많이 안 좋으시죠? 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 안 좋긴 하다. 하지만 내 걱정부터 해야지.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간이식을 받으셔야 해요. 빨리요. 진호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너부터 완전히 낫고 나서 생각해보자. 안 돼요. 아버지부터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 간이 아버지와 잘 맞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며칠 후 진호의 상태가 더 호전되자 의사는 간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 곧 생체간 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의 상태가 급하신 편이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직 교통사고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분이라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아버님의 상태가 더 급해 보입니다. 진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희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병원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호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태수의 간이식 비용까지 합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더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민수는 다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아드님도 기증 등록을 하시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자가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원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호가 아버지의 걱정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등록할게요. 어차피 저도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하는 거잖아요. 진호야, 너까지 위험한 일에. 괜찮아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결국 진호도 기증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간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부자는 나란히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됐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언제부터 내 병을 알고 있었니? 몇 달 전부터요. 아버지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는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걱정만 끼쳤네요. 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수술 당일 아침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수술을 잠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시킨 후에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괜찮지? 아버지,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호를 불렀습니다. 아드님과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간경화가 말기 단계에 와 있어서 일반적인 생체간 이식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혹시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보겠습니다. 진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뇌사자 간이식이요? 네,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의 간을 이식받는 방법입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진호는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뇌사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김민수의 말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사자가 곧 나온다는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뇌사자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김민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대기자가 많다 보니. 하지만 진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기증 등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간이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김민수라는 분이 뇌사자 간이식을 제안했는데 정말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수요? 그분이 누구시죠? 의료복지 상담사라고 하시던데요. 저희 수술비 지원해 주신 분이에요. 아, 그런 분이 계셨군요. 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진호는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기증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받는 제도가 정말 있나요? 기증 등록 자체로는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실제 기증이 이루어진 후에 장례비 지원 정도만 있어요.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속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지원금은 뭔가요? 지원금이요? 무슨 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진호는 급하게 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태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김민수라는 사람이 정말 병원 직원이 맞나요? 그런데 왜? 진호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태수는 점점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때 간병인이 들어오더니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까 김민수라는 분이 찾아왔다가 아버님이 주무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셨어요. 이거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이 건넨 것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진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증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수술실로 오세요. 진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세요. 뭔데? 여기 기증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수혜자는? 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수혜자란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태수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받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내가 나한테 주는 걸로 계획된 거였나? 진호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아버지의 기증 등록,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사고 나기 전부터 아버지 병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맞나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구나. 그럼 제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진호는 점점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고 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간경화를 알고 있었고 간이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진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일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류 받으셨나요? 진호는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정말 병원 직원이에요? 김민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당신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외부 업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외부 업체요? 의료복지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진호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김민수는 점점 말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드님이 사고 나기 전부터 아버님의 간이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고요? 저는 간이식 중개업체에서 일합니다. 진호와 태수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개업체라고요? 네,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나요? 합법적인 곳은 아닙니다만 급한 환자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일에 빠진 건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살리고 싶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김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몇 달 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아버님의 간이식에 대해 상담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호가 정말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건가?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진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간을 주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김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진호는 갑자기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민수가 떠난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태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호야. 태수의 부르는 소리에 진호가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내 탓이겠니? 진호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왜 기억이 전혀 안 날까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큰 결정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 갑자기 진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던 장면, 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보며 충격받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조금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가? 아버지가 밤마다 화장실에 가시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 그리고 얼굴이 점점 노래지시는 걸 보고 너무 걱정했던 기억이. 진호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갔던 날, 의사로부터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들었던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말입니다. 맞아요. 제가 아버지 몰래 검사를 받았어요.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태수는 아들이 기억을 되찾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호야, 넌 왜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니?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속마음은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수술실로 올라가셔야 해요. 진호는 갑자기 현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이 수술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생체간 이식은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라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간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요? 담당 의사가 바뀌었어요. 원래 김 교수님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의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진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진호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뭔가 계획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술 2시간 전 진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수술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맞지.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지. 태수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김민수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호야,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다만,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최종 확인차 왔습니다. 진호는 의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원래 담당 의사는 어디 계신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갑자기 응급수술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오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왔습니다. 진호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서 진호는 복도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그런 말하지 마라. 너도 나도 모두 괜찮을 거야. 수술실 앞에서 부자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진호야. 고맙다. 진호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태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수술 시작 1시간 후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수님, 잠깐 응급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와주세요.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왜? 김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나요? 태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인가요? 그 사람이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태수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호는 지금 수술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장기 매매 조직에 의해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김민수 일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노려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지원금은 모두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반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실에서 진호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중단되어서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진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가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다행이에요.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면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다시 원래의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글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지만 태수의 병은 여전히 심각했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기극이 발각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진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태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누래졌고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고 의식을 잃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빨리 간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몇 주를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성 혼수가 자주 오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진호는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정식 절차로 말입니다. 하지만 수술비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받으셨던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생체간 이식 비용은 4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진호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집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태수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집도 없이 서울에서 어떻게 해? 아버지,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잃으면 집이 있어도 의미 없어요. 며칠 후 진호는 고향 집을 팔기 위해 잠시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수 혼자 병실에 남겨진 시간 동안 옆 침대에 누워있던 강경화 환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연락도 잘 안 하고. 네, 고마운 아들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제 병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간이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실손보험도 없고 건강보험 혜택도 제한적이라서. 옆 환자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혹시 국가지원제도는 알아보셨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수 사건 이후로는 어떤 지원제도든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 제 아내가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거든요. 정말 합법적인 의료비 지원제도가 몇 가지 있어요. 진짜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안전해요. 그 환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말기 환자를 위한 특별 의료비 지원 제도도 새로 생겼어요. 태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사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예요.
다만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승인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케이스마다 달라요.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몇 주를 버티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원 승인까지 한 달이 걸린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지친 얼굴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고향을 다녀온 피로가 역력했지만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매매 계약했어요. 얼마에? 시세대로 받았니? 3천만 원에요. 시세보다 500만 원 정도 낮지만 급하게 처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담긴 집까지 팔아서 자신을 살리게 되다니. 그래도 1천만 원이 부족하네.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도 구했고요. 직장? 언제? 이번에 고향 다녀오면서 면접 봤어요. 물류회사인데 정규직으로 취업됐어요. 월급이 250만 원 정도라서 대출받기에는 충분해요. 진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되시면 저도 아버지 곁에서 돌봐드릴 수 있어요. 회사가 병원 근처거든요. 태수는 옆 환자에게 들었던 지원제도 이야기를 진호에게 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진호는 병원 사회복지팀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만 잘 갖춰지면 최대 2,500만 원까지는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경우가 말기 간경화에 생체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수혜자, 그러니까 아버님 몫만 지원됩니다. 기증자이신 아드님 수술비와 입원비는 별도예요. 진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500만 원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 보통 3주 정도 걸려요. 급하신 케이스라면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2주는 걸립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상태를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2주를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태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고 깨어나도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꾸 의식을 잃나요? 간성혼수 증상입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라 체내에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뇌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건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간성혼수가 반복되면서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결정하셔야 해요. 진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원금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4천만 원인데 집팔은 돈 3천만 원이 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카드론이나 사채라도 써서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부터 살려야겠어요. 수술 전날 밤 태수가 잠깐 의식을 또렷하게 회복했습니다. 진호야, 여기 있니? 네, 아버지. 항상 여기 있어요. 고맙다.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술하고 나서 더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내일 수술 받고 나면 우리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함께 살자.
이번엔 정말로 같이.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서울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아버지 모시고 살겠어요. 수술 당일 아침, 진호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재간이 아버지와 잘 맞는다면서요? 빨리 하죠. 이거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야, 살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같이 살아야 한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아버지가 준 새 생명으로요. 수술실 앞에서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한다, 진호야. 너는 내 자랑이다. 몇 시간 후 태수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간 일부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생체간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친척들과 고향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를 비롯해 태수와 함께 좌판에서 생선을 팔던 상인들까지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생했는지. 진호도 참 기특하다. 부자지간이 서로 살리고 살고 정말 아름답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드님의 간 60%를 아버님께 이식했고 두 분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버님의 경우 새로운 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라. 며칠 후 태수와 진호는 모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부자의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부자는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침대의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못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다. 몇 시간 후 진호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아주 좋다. 너는 어떠니? 아프지?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요. 드디어 아버지를 구했다는 생각에. 의사가 회진을 돌며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아버님의 경우 새로운 간이 벌써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정말로 태수의 얼굴에서 노란빛이 사라지고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빨라서 예정보다 하루 빨리 옮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걸음도 훨씬 안정적이고. 그러게 말이야.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이 승인됐어요. 정말인가요? 네,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300만 원 더 나왔어요.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돈과 합치면 충분하겠네요? 네, 오히려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빚까지 내가면서 자신을 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부자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정말 고향에 내려가서 같이 살자.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살면서 얼마나 내가 그리웠는지. 앞으로는 매일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는 바닷가 산책도 하고 그래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고향 근처에서 구하려고요. 목포나 여수 쪽에 좋은 직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장사를 해도 되고요. 장사? 네, 아버지가 생선 장사 하시듯이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태수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 네, 사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항상 고향 생각이 났어요. 특히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릴 때 기억이. 그때 내가 몇 살이었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배에 태워서 고기잡이 나갔을 때. 태수도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 셋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말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너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크면 같이 배 타고 다니자고. 맞다, 그런 약속을 했었지. 두 사람은 잠시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고향 마을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다행이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진호도 수고했다. 정말 기특한 아들이야. 김순례 할머니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아버지를 살렸구나.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자식들 중에 이런 애가 몇이나 되겠어. 기차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 태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 둘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맞다. 그런데 너 정말 생선 장사 배우고 싶어? 네, 아버지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는 좌판부터 시작하자. 나중에 돈 모으면 작은 배도 하나 사고. 정말요? 배까지요? 응, 예전에 아버지가 꿈꿨던 일이야. 너랑 같이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가는 것. 진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 역시 고향이 좋네요. 그렇지?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 이런 바다는 없잖아. 집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놓고 음식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어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태수 퇴원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어.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밥맛이 정말 좋아요. 병원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러게, 역시 집밥이 최고야.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산책해요. 좋지,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던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앞으로만 봐요. 맞다. 앞으로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지.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그게 피보다 진한 거지. 서울과 시골, 병원과 좌판, 생사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잃었던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내가 준 이 생명으로 해주는 밥이니까. 몇 달이 지난 지금 부자는 나란히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진호는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배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바닷가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부자에게 매일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